자, 그럼 지금부터 자, 생명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스타일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해볼 단어는 자, 첫 번째 생명과학의 이해인데 이번 단어에서는 생명과학이란 어떤 학문이며 어떻게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명과학과 연결된 학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생명과학적 지식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이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생명체의 특성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로 생물의 본질을 밝히고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라고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알겠죠? 아무도 쓰라고 안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생명과학 분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생명과학 1이나 생명과학 2는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삑살이 나면 그냥 웃어도 되겠지, 나도 웃으니까. 자, 아무튼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전공하게 되면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세분화해서 배웁니다. 그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세포학입니다. 세포가 뭐예요? 대답하려고 했는데. 그 조그만 거지. 자, 그래서 이 세포가 뭐냐면 가늘 세자의 거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품들인데 이 가늘 세자는 사실 일본식 한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현대적인 과학 지식이 들어올 때가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제식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뭐 세포, 그 다음에 모세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일본식 한자인데 아무튼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이 세포를 많이 연구하는 게 세포학이에요. 그래서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구조를 비롯해서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을 연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학 보도록 할게요. 생물의 특징을 기록하고 생물을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생물의 계통을 밝히는 게 분류학이에요. 생물을 우리 눈에 보이는 고유한 특징이나 아니면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공통적인 성질로. 자, 그 다음에 생태학. 생태학은 무엇이냐면 생물권에 살고 있는 생물 사이의 관계 및 생물과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를 하는 건데 선생님은 당연히 생명과학을 전공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학문을 잘 배웠겠죠? 근데 제일 좋았던 게 생태학이에요. 왜냐면 생태학은 실험실에서 안 하고 밖으로 나가. 산, 들, 강, 갯벌 이런 데 가가지고 여기 가슴까지 오는 그 긴 장화 뭔지 아니? 그거 입어가지고 이제 막 물고기를 막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보고 얘가 어떤 물고기인지 이 물고기 도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 미지의 생물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 작업을 동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때 가면 사실은 하루로 안 간단 말이지. 그래서 뭐 1박 2일, 2박 3일로 가. 그럼 대학생들이잖아. 그럼 교수님이랑 같이 물고기 잡고 밤에는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녹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다시 학문적으로 열심히 하고 밤에는 또 이렇게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좋았고 선생님은 그래서 생태학 자연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아요. 막 현미경 이렇게 바라보는 거 싫단 말이야. 아무튼 개인적으로 생태학을 좀 좋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리학 보도록 할게요. 식물과 동물을 이루는 기관이나 조직 세포는 물론 세포 내 물질 수준에서 생명체 기능과 조절 과정을 연구하는 게 바로 생리학이에요. 자, 그 다음 유전학. 생물의 유전 현상과 유전자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생물의 형질 발현이 일어나는 원리를 밝히는데 작년에 그 생명 시스템에서 배웠을 때 다시 잘 생각해봐. 그 DNA, RNA, 단백질 이거 배웠지? 이렇게 형질 발현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전사가 되고 전사된 이 RNA 정보가 리보솜에 의해서 단백질로 번역이 돼서 이 정보에 맞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형질이 발현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라고 기억이 안 났으면 지금 들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발생학. 생식세포의 형성과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태 형성을 연구를 하는 게 바로 발생학입니다. 자, 그 다음 생화학. 생명과학이랑 화학이 융합된 학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의 과정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조성 및 기능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생명과학을 전공할 거라면 화학도 같이 듣는 게 좋아요. 생화학을 배우니까. 그 다음 생물 물리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끔찍할 것 같지 않니? 생물과 물리란. 자, 그 다음에
자, 분자 생물학. 생명 현상을 DNA, RNA와 단백질과 같은 분자 수준에서 연구를 합니다. DNA. 태초의 DNA, 내 혈관 속 흐르는 DNA. 고마워요, 웃어줘서. 자, 그 다음에 뭔 말인지 알아, 너네? 모르지? BTS에 관심이 없나 보지? 자, 그 다음 생명공학 볼게요. 자, 생명공학, 생명체 기능과 특성을 이용해서 인류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기술을 연구를 하는데, 생명과학은 순수하게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면, 이 생명공학은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요걸 하는 게 바로 생명공학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은 이렇게 크게 9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볼게요. 연계가 안 된 게 없어요. 한번 볼게요. 생명과학, 뭐 생화학, 생물정보학, 고생물학,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 당연히 있고 생물지리학, 근데 그 지리학, 생명과학과 컴퓨터과학도 연결이 돼요. 신기하죠? 법학, 심리학, 지구과학, 수학까지, 물리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물리학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된 데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과목을 선택을 했다. 알겠죠? 자, 그럼 대표적인 예시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건 현장에 떨어진 혈흔이나 머리카락에서 DNA를 채취한 후에 이를 분석해서 범인의 신분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생명과학은 어떤 영역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컴퓨터가? 그치. 컴퓨터 과학도 물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유전학.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유전학이 있지? 그러면 이게 범인을 잡는 거잖아. 법학. 그다음에 머리카락 분석하는 거지. 그래서 법학이나 의학 이런 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더 나보다 오래 살 거 아니야? 그럼 그때쯤에는 막 DNA 정보를 뭘 할 텐데, 그래서 머리카락 함부로 떨어뜨리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나쁜 사람이 나의 머리카락을 집어가지고 이거 유전자 증폭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막 누구 살인을 저지르고 거기에 여러분들 DNA를 쫙 뿌리고 하면 범인은 누가 돼?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되게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겠어?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그러면 내 쌍둥이 동생이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어. 근데 유전자 검사하면 내가 범인일 수 있는 거지. 우리 엄마가 일란성 쌍둥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모랑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도 못 알아보는. 왜냐면 엄마가 2명이잖아. 그러면 이제 엄마인지 이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랑 이모랑 동시에 나한테 일로 와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는 네 애미도 못 알아보냐 뭐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와. 목소리가 똑같아. 그러면 이제 엄마야 누나야 이렇게 엄마야 이모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이모가 누굴 죽였어.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혈흔이라는 거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모가 사라졌어. 그럼 우리 엄마가 범인으로 잡혀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DNA가 굉장히 무서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연계된 학문은 이제 법학이랑 의학이 있고, 연구 성과는 혈액, 머리카락 등 인체 유래물로부터 유전자를 추출해서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알겠죠?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이 똑같을까? 같을까? 달라요. 그래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상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배를 만들 때,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 있죠? 배를 만들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배의 밑부분은 항상 바닷물에 잠겨 있잖아. 그럼 여기에 따개비 같은 게 붙어. 근데 이 따개비가 붙으면 굉장히 작은 애들이지만 얘네들이 많이 붙게 되면 저항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가 연료 소비도 많아져가지고 따개비를 안 붙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상어 같은 경우는 항상 물 속에 있는데 따개비가 안 붙는 거야. 그래서 상어 이 비늘을 확대를 했어요. 피부를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미세 돌기가 있습니다. 미세 돌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개비가 부착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착안해가지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페인트로 발라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배 밑부분에 따개비가 붙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괜찮은 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연계된 학문은 조선공학인데, 이게 고조선 이럴 때 할 때 조선이 아니라 무슨 조선이야? 그치, 배 만드는 거. 이 똑똑한 것들. 그래도 이과생이라고. 문과생도 있지?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똑똑하네요.
자, 아무튼 연구 성과 상어 비늘의 미세돌기 구조 및 따개비와 미세조리의 부착 방법을 밝혀내가지고 조선공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명과학을 전공하거나 공부하게 되면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명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생명과학의 지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학 지식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기납적 탐구 방법이랑 또 하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기납적 탐구 방법은 말만 좀 어렵지, 뭐냐면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을 해. 그럼 그 현상들에서 공통된 사실을 그냥 이끌어내는 게 바로 기납적 탐구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들이 교복을 다 입고 있어. 그러면 학생들은 교복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기납적 탐구 방법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이것들을 다 관찰해서 공통적인 성질이나 규칙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기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뭐를 관찰을 했고 얘는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졌어. 의문을 가지고 나서 여기에 대한 나의 잠정적인 설명 있죠?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짜 설명을 만들어. 그래서 가설을 설정을 하고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과정을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기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납적 탐구 방법이에요. 정의. 자, 관찰, 측정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을 기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그냥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해서 하나의 공통적인 결론을 내린다 라고 생각해주면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찰 사실을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 관찰로부터 탐구가 시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 과정 보도록 할게요.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하고 왜 그럴까라는 문제 인식을 가지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잠정적인 설명을 만들어내지 않아.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관찰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알겠죠? 가설 설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인식을 하고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찰 등 자료 수집 방법을 고안하고 실제로 관찰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해석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성을 발견하고 결론을 도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가 있어, 없어? 없어. 실험을 해, 안 해?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연역법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대표적으로 세포설이 있습니다. 세포설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명체는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 식물들은 그치 식물들을 다 관찰했겠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식물들을 관찰했겠지. 그랬더니 얘들이 세포로 되어 있어. 그래서 처음에 식물 세포설이 나왔어요. 식물들은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동물들도 많이 관찰을 했어. 그랬더니 동물들도 다 세포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 세포설이 나왔어. 뭐야, 그럼 동물이랑 식물이랑 다 세포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생물은 다 세포로 되어 있구나라는 이 썰을 만든 거예요. 알겠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세포설입니다.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설, 그 다음에 DNA 구조 발견, 그 다음에 생물의 대멸종을 설명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5번의 대멸종을 막 거쳤던 거 기억나니? 고생대 많이 한번 크게 막 하고. 자, 근데 그거 우리가 실제로 본 게 아니잖아. 그치? 그렇지만 그런 설명을 만들어냈지. 근데 그런 설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 됐어? 근데 이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나온 설명이겠지. 이 과정 자체가 기납적 탐구 방법이란 얘기야. 그리고 얘는 생물의 대멸종을 우리가 실험할 수 없잖아. 우리가 저 우주에 있는 소행성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지구에 던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증명이 안 되겠지. 그래서 생물의 대멸종을 설명하는 요 설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기납적 탐구 방법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기납적 탐구 방법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런 새가 있어요. 사이즈는 요 정도고 부리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요런 모양을 가진 새들을 다 최대한 많이 관찰을 했더니 하얀색이야. 그래서 이름 뭘로 지었냐면 하얀색 새. 그래서 백조라고 지었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검은색 백조가 나타나요.
왜 검은색 백조가 나타났어? 내가 이 백조라는 새들을 다 관찰한 게 아니지. 근데 마치 다 관찰한 것처럼 결론을 내렸지.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마치 부분을 관찰했는데 전체를 관찰한 것처럼 결론을 도출했단 말이지. 그래서 논리적 비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납법에서 첫 번째 한계는 무엇이냐면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추론함으로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다 관찰한 게 아니라 많이 관찰해서 그런 거야.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렇게 생긴 새들을 관찰하지 않았겠지? 그렇지만 많이 관찰했으니까 전체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계는 무엇인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뭐가 먼저 보여요? 나무, 그 다음에 애기도 있고, 그치? 사람 2명도 있고, 풍경도 있고. 자, 애기는 어떻게 보이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보입니다. 머리, 코, 입, 팔, 배, 다리, 등, 머리. 됐어? 봐봐. 이 애기를 못 본 사람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 기하학적 탐구 방법은 뭐냐면 관찰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다 동일한 장면을 봤지. 그렇지만 사람마다 보는 게 같아, 달라?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관찰하더라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해요. 이거 유식한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갈등 상황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살면서 갈등 상황이 생기니까. 근데 그 갈등 상황이 왜 생기냐면 보통은 같은 장면에 놓이지만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만 옳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유식한 말로 너와 나는 지금 같은 장면에 놓였지만 서로 다른 것을 보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있으므로 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유식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알겠죠? 화내지 않아. 왜냐면 봐봐. 감정은 변연계라는 데서 적용을 하거든. 뭘 아야. 자, 근데 이 감정은 뭐가 감싸고 있냐면 전두엽에 감싸고 있어. 우리 대뇌가. 그러니까 근데 얘는 감정, 그 다음에 얘를 감싸고 있는 건 이성이야. 그래서 갑자기 싸우다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 얘기하잖아. 그러면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다가 이 전두엽에서 관찰의 의존성이 뭐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가 감정이 사그라들어.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싹 이성이 감싸주는 거야. 그래서 더 갈등 해결이 잘 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같은 상황에 놓이지만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한계는 무엇이냐면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관찰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유식한 말로 관찰이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기하학적 탐구 방법은 당연히 좋은 과학적 탐구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두 가지 한계를 가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계속 설명했듯이 연역법과의 차이점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가설 설정 단계랑 대조 실험 단계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니?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 현상을 관찰합니다. 그 다음 관찰 주제를 선정을 하고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을 하고 관찰을 수행을 하고 관찰 결과를 해석을 하고 규칙성을 발견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기하학적 탐구 방법인데 한번 볼게요. 가젤 영양이 엉덩이를 치켜뜨는 뜀뛰기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가젤 영양이라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슴 같은 애예요. 근데 얘는 엉덩이 부분만 하얗니다. 근데 내가 아프리카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가젤 영양들이 자신의 하얀 엉덩이를 치켜뜨고 막 여러 마리가 한 번에 뜀뛰기 하는 행동을 봤어. 그치? 우리 보통 뭐야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사람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관찰 주제를 선정합니다. 가젤 영양은 왜 엉덩이를 치켜뜨는 뜀뛰기 행동을 할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관찰하기로 해요. 그래가지고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합니다.
그래서 가젤 영양이 서식하는 장소 근처에서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도 수집을 하는 거야. 포식자의 접근에 대한 동물의 반응들에 대한 자료를 막 수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찰을 수행을 해요. 관찰을 수행했더니 치타와 같은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날 때 엉덩이를 치켜뜨는 뜀뛰기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가젤 영양들은 주변에 포식자가 있으면 엉덩이를 치켜뜨는 뜀뛰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지. 여기서 가설을 설정했어, 안 했어? 안 했지. 포식자가 있으면 뜀뛰기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 없지. 그냥 관찰을 해서 얻은 결론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 기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고 왜 가젤 영양이 그러냐면 포식자는 이건 그냥 과학적 사실 그냥 포식자는 한 애를 쫓아야 되잖아. 맞지? 너네가 이제 치타야. 근데 내가 배고파. 그래서 가젤 영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몇십 마리가 하얀 엉덩이를 막 치켜뜨면서 막 이렇게 그럼 내가 한 명 한 마리를 목표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네들이 뜀뛰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풀숲에 숨겨둔 자기 새끼가 있을 때 시선을 나한테 끄는 거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모성이랑 끝이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에 자, 대표적인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 가지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많은 생물들을 관찰했을 때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봐봐. 모든 걸 관찰했겠어? 아니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관찰했겠어? 아니지. 그냥 많은 걸 관찰했는데 전체가 이럴 것이라고 추론을 한 거죠. 그래서 논리적 비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썰이야, 썰. 이게 참이 되려면 모든 생물들을 다 관찰해야 돼. 지금 이 순간 태어나는 모든 생물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설인데 다윈의 진화설 갈라파고스 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집한 자료를 보고 얘네들 왜 그랬지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기납법뿐만 아니라 연역적 탐구 방법도 같이 사용을 하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DNA 구조 발견을 보도록 할게요. 자, DNA 어떤 모습인지 기억나니?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이중나선 구조라고 하죠. 이거 실제로 현미경으로 봤을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밝혀내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구조를 밝혀낸 게 굉장히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명사실종. 획기적인 발견이었어. 그래서 이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 구조를 밝혀냈는데 그래서 A4 용지 한 장짜리 내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난 이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면 이 DNA가 이중나선이다라고 밝혀지기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던 연구 결과들이 있어. 근데 보통 내가 남의 연구 결과를 쓸 때는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의 자료를 썼다라고 내 논문에 써야 돼. 그래야지 윤리적 문제가 없는데 왓슨과 크릭은 되게 복잡하지만 여러 과학자들이 DNA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서 한 실험들이 있어요. 이 실험 자료를 허락 없이 그냥 가져왔어. 그리고 이 자료들을 보고 이중나선이구나 하고 이제 논문을 낸 거야. 거기에 그 과학자들의 누가 이런 연구를 해서 밝혀내는지 안 쓰고 그냥 이 둘만 받았어. 그래서 이미 앞에 있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약간 도용한 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 둘 다 돌아가셨을 거야. 그래서 왜냐면 선생님 고등학교 때까지 살아계셨다고 했거든. 아무튼 두 분 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왓슨과 크릭이 왜냐면 이 둘만 그 수많은 자료들을 보고 하나의 규칙성을 발견해낸 거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직관력과 독창적인 생각이 중요했다 이런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했으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아까 설명한 대로 연역적 탐구 방법은 내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에 대한 가짜 설명인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인데 그럼 실험을 해야지 내 가설이 증명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실험을 할 수 없는 거는 연역법으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대표적으로 뭐야? 외계인은 존재하는가?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모든 행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해야겠지. 이 137억 광년이나 되는 우주에 지금도 팽창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만 가능합니다. 행성이 뭐야? 내가 방금 행성을 찾아낸다고 했잖아. 항성, 행성, 위성의 차이점이 뭐야? 그치? 항성은 다른 말로 별이지. 스스로 빛을 내는 거. 항성 주변을 공전하는 게 뭐야? 행성. 행성 주변을 공전하는 게 뭐야? 그래서 다른 위성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거 왜 설명했냐면 물론 지구학적 지식도 있지만 내가 방금 행성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행성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서 내 말의 해상도가 높아졌을 거야.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알겠죠? 내가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많은 지식들이 있으면 내가 어떤 글이나 문장을 봤을 때 내가 그걸 이해하는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야. 알겠지? 이게 얼마나 교훈적이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정의는 무엇이냐면 연역적 탐구 방법에 자연현상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하는데 특히 대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의 한계는 실험적 증명이 가능한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계인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현상을 관찰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것 때문일 거야 라는 가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짜 설명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세워야겠지. 그래서 탐구를 설계를 하고 탐구를 실제로 합니다.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고 가설을 검증을 합니다. 이 실험 결과들이 내가 세운 가설을 뒷받침한다. 그러면 결론으로 도출하면 되고 뒷받침하지 않는다. 그러면 편하게 가설을 다시 세우면 돼요. 알겠지? 가설은 당연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 가설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이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결론이 나왔어. 결론을 도출을 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론이 나왔어. 그럼 그때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할 때 대조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대조 실험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조 실험은 대조군과 실험군을 세워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뒤에 예시를 통해서 보면 이 문장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실험을 통해 대조군과 실험군의 결과를 비교해서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대조 실험인데 실험군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싶은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을 조작한 것을 실험군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대조군은 좀 편하게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은 걸 대조군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 실험군, 실험 조건, 이따가 변인에 대해서 배울 건데 조작 변인, 검증하려는 요인을 인위적으로 변경 또는 제거한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고 대조군은 실험군과 비교되는 기준으로 실험 조건을 변경하거나 제거하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인 통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개념들 보고 뒤에 예시를 보게 되면 이 문장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거예요. 자, 변인 통제인데 변인 혹시 들어봤니? 변인? 변인이 뭐예요? 그렇지. 자, 변인은 무엇이냐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이거나 혹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변인들을 잘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변인은 무엇이냐면 뭘로 나누어지냐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독립변인은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 내가 원인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독립변인이라고 해줘요. 원인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애들을. 종속변인은 실험 결과 혹은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을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독립변인은 크게 조작변인이랑 통제변인으로 나누어져요. 조작변인은 쉽게 내가 가설에서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 이게 바로 조작변인인 거고, 이 통제변인은 내가 생각한 원인 말고 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애들을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이런 변인들을 통제변인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글로 다 써놨어요. 알겠죠? 자, 글로 한번 볼게요. 독립변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독립변인이라고 합니다.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조작변인은 가설 검증을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
그리고 통제 변이는 조작 변인 이외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변인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속 변이는 조작 변인에 따라 나타난 실험 결과 혹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을 종속 변인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인을 잘 통제하는 것 중에 통제 변인이 들어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변인 통제는 변인을 적절하게 잘 통제해준다 내가 이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통제 변인은 통제돼야 될 변인이에요. 원인들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겠어? 구분? 변인을 잘 통제해주는 것들은 내가 조작 변인 잘 세우고 통제 변인 잘 통제해가지고 조작 변이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변인을 잘 통제해주는 변인 통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통제 변인은 무엇이냐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어가지고 내가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 게 통제 변인이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약간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요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자,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입니다. 페니실린이 뭐예요? 항생제. 항생제는 뭘 죽이는 거야? 세균을 죽이는 거지. 항생제를 막 투여하면 사람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세포랑 그 다음에 세균의 세포는 다릅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직접 사람의 세포를 죽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좋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배웠듯이 항생제를 처리하면 내성세균이 살아남고 내성세균이 살아남아서 슈퍼박테리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장내에도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안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항생제가 직접적으로 사람 세포를 공격하진 않아요. 항진균제 들어봤어? 항진균제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곰팡이 세포랑 사람 세포는 되게 비슷해. 그래가지고 항진균제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용량을 정확하게 투여를 해야 돼요. 알겠죠? 항바이러스제는 뭐야?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 알겠죠? 자, 아무튼 근데 지금 페니실린에 드는 세균이 있을까 없을까? 페니실린으로 죽일 수 있는 세균이. 이거 최초의 항생제잖아. 그 옛날부터 항상 이 페니실린 엄청 써왔겠지. 그럼 지금은 내성 세균이 살아남았을 거 아니야, 페니실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페니실린에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럼 페니실린은 어떻게 발견이 됐냐 한번 볼게요.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플레밍이 세균을 배양을 했어요. 얘가 배양 접시인 거고 여기 안에 노란색 있는 게 세균이 먹고 살 수 있는 배지라고 합니다. 생활하는 장소도 되고 먹잇감도 있는 거, 먹을 수도 있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개 배양 접시에는 푸른 곰팡이가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푸른 곰팡이가 보여.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내 실험 망했네 하고 이 곰팡이 핀 걸 버릴 거야. 근데 플레밍은 발견한 거지. 왜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자라지 못했을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문제 인식을 해요. 얘가 푸른 곰팡이인 거고 이 보라색들이 세균인데 세균이 자란다는 게 세균의 크기가 커진다는 게 아니라 세균이 계속 분열을 해서 세균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눈에 되게 동글동글한 점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봤더니 여기에는 푸른 곰팡이가 없으니까 세균들이 막 많이 자랐어. 근데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진 거지. 그래서 이 플레밍은 뭐라고 했냐면 가설을 뭐라고 세우냐면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증명해야겠죠. 그래서 증명을 하려고 탐구를 설계를 하는데 자,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똑같이 이렇게 배양 접시를 준비를 하고 세균을 접종을 한 다음에 한쪽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을 하고 또 한쪽은 접종하지 않았어요. 됐죠? 자, 그러면 뭐가 실험군이고 뭐가 대조군일까? 그치. 우리가 보통 세균을 키울 때 곰팡이를 같이 키우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는 그냥 푸른 곰팡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푸른 곰팡이를 일부러 넣어줬죠. 원인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얘가 실험군이 되고 얘가 대조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이 푸른 곰팡이를 이쪽에 접종하고 여기 접종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이 둘을 키우는데 온도, 조명, 습도, 이 분위기 이런 거 다 다르겠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그러면 다 달라. 그럼 원인이 푸른 곰팡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
그래서 푸른 곰팡이 유무 빼고는 다 같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키우는 온도, 조명, 습도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푸른 곰팡이를 접종을 한 게 실험군이고 접종하지 않은 게 대조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분석을 하죠. 결과를 봤더니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이 배지에는 세균이 자라지 않았고,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데서는 세균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내 가설을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험 반복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면 드디어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다시 뜯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인식까지는 했어요. 근데 가설을 볼 거예요. 가설.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세워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세우는데, 가설은 예측이 가능하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설의 진위 여부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설의 구조가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돼. 플레밍이 생각한 원인은 뭐였어? 푸른 곰팡이지. 그냥 곰팡이도 아니었고 얘가 정확하게 푸른 곰팡이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푸른 곰팡이를 접종을 했지. 그냥 곰팡이라고 했으면 아무거나 띄워서 접종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조작 변이인 거기에 따른 종속 변이는 뭐야? 결과에 해당하는 게 증식이 억제될 것이다. 맞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지만 내가 실험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가정형으로 뭐뭐일 것이다 라고 세워줘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대조 실험 보도록 할게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하는데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둘에는 푸른 곰팡이의 유무만 달라야 되겠지? 나머지 뭐뭐가 같아야 돼? 여러분들이 통제 변이를 잘 찾아야지만 실험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배양 온도, 맞지? 습도, 그 다음에 조명도 마찬가지야. 조명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 하나는 음지에서 키우고 하나는 양지에서 키워. 그럼 당연히 양지에는 그 자외선 때문에 세균이 잘 자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지의 조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찾을수록 더 정교한 실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제된 변인이라 해가지고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실험군이랑 대조군이랑 같게 해줘야 되는 거. 됐죠? 자, 그 대조 실험은 이렇게 대조군을 설정을 하는데, 만약에 요거 하나만 봤어. 그러면 진짜 푸른 곰팡이가 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그치? 온도, 조명, 습도가 다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를 설정을 한 거야. 얘랑 똑같은데 내가 생각한 원인만 다른 거. 그래서 이 대조군이 있으므로 얘가 합리적으로 결론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료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얻은 자료를 분석해서 경향성과 규칙성을 알아냅니다. 규칙성, 아까 기납적 탐구 방법에서 나오잖아. 여기서 말하는 규칙성은 내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규칙성을 위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설이 타당한지 판단을 하고 자료 해석을 근거로 가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가설이 옳다는 결론이 나오면 반복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고, 가설이 틀리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가설을 다시 세워서 실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혹시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니?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